자, 이제 맨 앞에 돌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이 학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 여름쯤 되면 공부가 좀 이렇게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갈리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기본서 두 번째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공부하셨든 올해 처음 하시든 이 기본서 두 번째 들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들어갈 때 조금 뒤처지시게 되면 나중에 막 6월, 7월, 5월 막 열심히 해도 그 차이를 극복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양을 막 줄이게 됩니다. 줄이게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극복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될 수 있으면 복습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수업 공부하는 것과 수업 진도가 같이 나가야 돼요. 꼭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수업은 앞에 하는데 혼자서 뒤에 저당권 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어긋장 내면서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한 번만에 민법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정리가 된다면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월 달에 공부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1년은 공부해야 된다는 말은 한 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을 들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니까 반복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막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죠. 안 풀려요. 그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책에서 풀 때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듣고 문제를 대부분 맞힌다면 그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때로 공부하셔야 될 뿐이에요. 뭐하러 지금 공부를 시작해요. 그죠? 지금 다시 말해 문제 안 풀린 게 정상이고요. 특히 우리가 3월 말에 되면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점수 완전 엽기적입니다. 17.5 막 22.5 본인은 22.5 맞았는데 몇 점 맞았어? 그러면 40점 맞았나 봐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제로 22.5 맞고 올해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안 그러겠죠. 그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죠. 아니 내가 3개월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쩜 세상에 22.5점이면 빵점인 건 아시죠? 왜냐하면 오지선다기 때문에 눈 감고 찍어도 몇 점은 나와요? 20점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5점은 뭐예요? 한 개 맞으신 거고 17.5점 뭐예요? 더 틀린 거고 그죠? 마이너스 점수인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꼬맹이가 9구단을 외운단 말이죠. 9구단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5 곱하기 5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2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 20, 5, 35, 5, 4, 20, 5, 2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걔가 안 외운 건가요? 외운 거예요. 근데 왜 걔는 처음부터 5, 20, 5 이렇게 해야 5, 25가 나오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꺼내지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필요한 거예요. 5, 20, 5, 35, 5, 4, 20이라는 힌트가 주어져야 5, 25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한 몇 달 지나면 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그 아이는 뭐 한 거냐? 반복한 겁니다. 반복을 함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힌트가 없더라도 25 이게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왜 모의고사 보면 12.5, 17.5 이렇게 나오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꺼내지질 않는 거야. 그게 꺼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은 이제는 3월 때쯤 되면 떠올라요.
떠오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책을 딱 덮고 나서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제를 볼 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게 다 어렵어진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이 꺼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단계인 거죠? 힌트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반복을 통해서 뭐예요? 그거를 뭐죠? 바로바로 빼집어 넣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그것만으로 바로 50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막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만은 바로 뭐예요? 50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70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법은 점수가 꾸준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3월 달에 22점 맞았어요. 충격이죠. 4월 달에 또 모의고사 왔어요. 이때는 젠작도 20점 맞았어요. 이게 점수가 그냥 그만 그 꼴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서 꺼집어내지는 순간 20에서 바로 몇 점으로 50점으로 팍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이제는 뭐예요? 외울 건 외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면서 뭐죠? 70점대까지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예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꺼집어내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좀 잘 수 있으면 좀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불만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그죠?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죠? 원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자는 재밌어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월한 사람이 뭐예요? 재밌어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재밌어 하고 즐거워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속으로 막 아이 거지 같은 거 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하고 나올 때마다 아이씨 괜히 시작해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도 끝도 없고 힘들어지고요. 이게 또 이렇게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뇌가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판단을 못해요. 판단 못하면 뭐 결국 뭐예요? 공부를 해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답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즐겁게 그냥 재밌게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을 뭐예요? 재밌어 하시면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실제로 만약에 이제 떨어지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물론. 그럼 그분이 만약에 뭐 점수가 뭐 40 평균 40점, 뭐 47점 이런 분 없어요. 다 어디 금방 가냐면 60점 금방은 다 가요. 그래서 뭐 떨어지신 분들도 진짜 한 문제 두 문제, 뭐 57.5, 58.5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60점대까지는 다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정리하면 평균 뭐예요? 60점 누구든지 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재미없어하고 막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즐겁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6페이지 오시면 통칙이 나오죠. 민법의 의인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기초예요. 그냥 시험 범위는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 권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22페이지 권리의 주체인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용어입니다. 나중 가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제한 능력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재밌게 하자고요. 그죠? 일단,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과 자연인만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를 못 가져요. 그럼 누구 거냐?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죠? 총유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합도 뭘 못 가져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 거냐?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형태가 뭐라고요?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유다, 합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권리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요것이 결여가 됐어요. 없다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모든 책임은 뭘 전제로 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의 X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다시 한번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다. 매매가 무효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면 아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무효구나 이렇게 맞는다고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실 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책임을 질 필요 없는 거는 뭐죠? 무효. 이렇게 항상 접근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의사무능력자와 법률행위는 하면 뭐예요? 무효다.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무능력 결국은 뭐예요? 책임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의사무능력자냐? 젖먹이 어린아이 유아 의사무능력자죠. 뭐 만취자 이빨 술을 처먹었다 뭐죠? 의사무능력자죠. 동의하시죠?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면 중인 자.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뭐죠? 의사무능력자다.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저는 자연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돼요? 의사무능력자가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아 도대체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알 수가 없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좀 똘똘한 친구면 10살만 돼도 뭐죠? 의사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띨띨한 친구면 뭐죠? 17살이 넘도록 뭐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모른다. 왜요?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소지 욕쓰시는데 한 병만 먹어도 뭐죠? 만취자일 수 있고, 우리 원장님처럼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소주 10병을 먹어도 뭐죠? 만취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술 못 먹어요. 그죠? 술 되게 잘 먹게 생겼죠? 아니에요. 그죠? 그죠? 술 못 먹게 생겼죠? 저는 그 20대 때도 소주 한 병을 못 먹었어요. 소주 한 병을 먹으면 그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잠을 못 자요. 자는 건 괜찮은데 잠을 못 자고 막 밤새 끙끙합니다. 알고 뭐 온 다 개어내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소주 한 병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술이 세졌구나 생각해보니까 도수가 낮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는 뭐죠? 30도가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몇 도죠? 17도인가요? 저희 때는 뭐죠? 35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는 야, 내가 술이 세졌네 했다 보니까 도수가 낮아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뭐죠?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개념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저는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것도 이게 민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개정됐으면 빨리 다른 법들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법이나 그런 부분 아직도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애들 진짜 뭐 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민법을 왜 함부로 개정을 못 하냐면은 민법을 손을 대게 되면 모든 법을 다 뭐 해야 돼요?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개정하면 다른 법들을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다른 법은 다른 법이라도 민법 뭐죠? 민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고, 미성년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몇 살이냐? 19세 미만이죠. 그래서 19살 미만이면 다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만 나이거든요. 만 나이인데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 안 지났으면 2달 깎죠. 2살을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은 다 미성년자죠. 그죠? 우리나라 나이는 뭐죠? 20살인데 지금 3월 달이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몇 살이에요? 2살 까면 뭐죠? 18살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1학년들도 다 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거 18살로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18살로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 되면요? 20살 되면 성년자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직도 뭐죠? 우리 꼰대들은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죠. 그래서 19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 개념을 조심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면 이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 다시 말하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후견인이고, 피한정후견인은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개념만 갖고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피성년후견인이 누구죠? 능력이 아예 결여된 사람이죠. 능력이 결여된다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었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시죠? 여동생이 작년에 우리 오빠는 완전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이니까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해 주세요라고 뭐죠?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뭐죠? 능력이 부족한 정도다라고 해가지고 뭘 하게 됐습니까?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교코 회장님은 지금 뭐죠? 피한정 후견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능력이 완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뭐가 됐을까요? 피성년 후견이 됐었겠지만 현재는 뭐죠? 피한정 후견입니다. 여기서 좀 개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개념만 잡으면 돼요. 법조문 같은 거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권리변동이죠.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범위는 뭐죠? 29페이지부터고 여기는 뭐죠? 우리가 책을 보기 위한 뭐죠? 기초로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들입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이고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의사 능력인데 이것이 결여된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사람이고요. 유하다, 만치제다 개념이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첫째, 미성년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죠? 피성년 후견인. 이러한 사람들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가지고 갑니다. 자, 29페이지 오시면 권리 변동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간단하죠.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 변동이다. 2번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절대적 발생에서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에서 승계 취득이 나오는데 일단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뭐죠? 승계 취득이고요. 조심할 것은 거기에 얘들이 나오잖아요. 얘들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아마 기본 강의 1, 2월달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대충 개념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뭐 했다고요? 설정해 줬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나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그 다음 4번. 요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는 건 특정 승계. 상속과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뭐죠? 포괄 승계. 용어 정리죠. 그 다음 2번. 권리 변경해가지고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되고요. 우측에
나번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옵니다. 일단 내용의 변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질적 변경이란 말이 있죠. 질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저의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는 임차권이 뭐로 바뀌었죠? 소유권을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게 뭐죠? 질적 변경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행 최고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합니까? 해지하겠죠. 그죠? 해제를 하면 이제 갑은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또 별도로 또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이게 뭐래요?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양적 변경,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 뭐죠? 소유권이죠. 다만 이전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예요?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게 뭐죠?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은 작용이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죠? 대항력을 갖겠죠.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죠? 주택임차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죠. 주민등록하든 안 하든 그 주택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도 뭐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질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 양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게 뭐죠?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은 뭐죠?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에 소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죠?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정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럼 을은 갑에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뭘 하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요 하나의 거래를 뭐죠?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일단 우리는 지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은 갑과 을, 권리의 주체를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앞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러다가 뭐가 끝나요? 민법 총칙이 끝나요. 물권법에서 뭘 공부하면요.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거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고요. 계약법에서 뭐 했죠?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 하면 뭐가 끝나요? 계약법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가는 과정은 한 개의 거래를 뭐 하는 단계요?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특징이냐면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요? 연결된다는 거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부동산 실명법이니 가등기 담보법 정리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또 써먹게 되고, 막 이게 막 순환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몰아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듯이 뭐죠?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또 영어 공부처럼 실력이 팍 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해야 돼. 전체를 어떻게 해요? 몇 번을 반복해야 민법에 대한 내용이 뭐죠? 들어오고 민법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뭐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결석하시면 안 된다. 결석을 하시게 되면 이응고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응고리가 빠져버리면 전체 강의가 아주 그냥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원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맹신하지 마세요. 인터넷은 뭐죠? 악마의 손입니다. 아침에 나오기 싫을 때 꼭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씨, 인터넷으로 보지 뭐. 이래놓고서는 안 봐. 그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 뭐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뭐죠? 학원에 오셔야 돼.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이제 과음 같은 거 하시면은 막 진짜 몸이 찌뿌둥하니까 죽어도 나가기 싫고 에이씨 나가봤자 앉아서 좋을 텐데 나와서 조셔야 돼. 나와서 그죠? 나와서 조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로 뭐죠? 결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1년달 강의 들으시면서 결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지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 4월달 강의라도 뭐죠? 결석하지 않고 쭉 쫓아오시면 충분히 뭐죠?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민법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참을성입니다. 그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밌어 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고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부분이 나와서 아이씨 모르겠네 해가지고 막 그러면 진도도 안 나오고 힘들어지니까 좀 약간 좀 어떻게 덜렁거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 뭐죠? 민법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이전 등기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자, 개념에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죠. 그죠? 갑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목적할 때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가 목적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한테 왜 파세요? 파시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또라이가 나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갑의 목적은 뭐예요? 건물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돈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을에게 왜 사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물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등기 받는 것이 뭐죠? 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목적하면 목적물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뭘 떠올려야 돼요? 법률 효과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전 등기를 했냐?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또 법률 요건이라는 걸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뭐가 있는 거죠? 법률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교재에 나와 있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죠? 법률 요건이 되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이고,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공부한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는 앞으로 민법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이제 뭐부터 하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3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고 있죠. 시작하면 시간이 열리니까 좀 쉬었다가 이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